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양도소득세 세율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양도소득 계산 구조를 살펴봤죠.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짓겠는데요. 우리 세율은 뭐 여태까지 했다시피 뭐에다 뭘 곱하면 우리가 세율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을 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세액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금을 갖다가 이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데 이 세율은 어떻게 우리가 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율은 뭐 우리 표에도 있습니다만 제일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부동산과 그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가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부동산도 있고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럼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는 것은 뭐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이라든가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든가 기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뭐 분양권이나 입주권 같은. 자, 얘네들은 일단은 1차적인 분류는 이렇게 나눠놨어요. 1차적인 분류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등기 이전을 한 건가 안 한 건가로 구분을 합니다. 왜냐면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팔았다는 것은 세무서, 관할세무서 몰래 이걸 처분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등기 전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 전매를 한 것인가,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인가에 대한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면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미등기 전매를 했을 때는 이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곱하기 70%의 세율이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거죠. 그럼 양도차익이 1억 원이면 1억 원에 7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차익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뭐 기본공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지난 시간에 배운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가 그다음에 마이너스 기본공제 이 적용을 못 받아요. 이 적용을 받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양도차익이 바로 70%가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기 전매가 되면 다 세율은 동일하냐? 그렇진 않고요. 등기 이전된 물건 중에서는 2차적인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그 2차적인 분류 기준이 바로 뭐냐? 보유기간 기준이 되겠어요. 그래서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그럼 보유기간이 어떻게 달라졌냐?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냐? 아니면은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가? 일단 이렇게 따지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2년 이상인가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1년 미만이 되면은 세금 부담률이 여기는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여기는 한 10% 정도 감소한 40%. 그럼 이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들이냐? 50%, 40%씩 내면서 하는 분들은 뭐냐? 주로 이제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여기 해당이 된다 보시면 되겠죠. 왜? 경매로 낙찰받아서 팔 때 보유기간을 길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이분은 경매로 부동산 파는 게 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년 미만이나 1년 이상 2년 미만은 이런 식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2년 이상이 되면은 이게 6에서 38%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초과 누진세율이. 그러면 2년 이상이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6에서 38%니까 6%대, 10%대, 20%대, 30%대 이렇게 세율이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다만 이제 이것이 작년에 이제 개정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 물건이 주택과 입주권이 있었을 때는 우리 조합원의 입주권도 주택으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넓은 의미에서 이때 주택은 다주택자를 연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집이 두 채, 세 채를 소유하고 있다가 집을 팔면 과거에는 양도소득세율 자체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두 채면 50%, 세 채면은 60%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 다 개정이 돼가지고 다주택자 중과세 제도가 다 폐지가 됐어요. 폐지가 되고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만 좀 달라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0%가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만 돼도 6에서 38%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1년 미만일 때는 40%가 되지만 1년 이상만 돼도 몇 프로요? 6에서 38%의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 점을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그럼 여기 있는 물건들은 뭐 상가라든가 토지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얘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라든가 1세대 3주택 이상인자, 3주택 이상인자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어떻게 되냐. 원래 비사업용 토지나 1세대 3주택자도 중과하려고 했는데 다만 여기가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우리가 1년만 돼도 누진세율이었었잖아요. 그런데 투기지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자,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공법 시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그럼 당연히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에는 차등을 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투기지역이 되면 6에서 38%의 세율에다가 플러스 10%를 할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증 과세를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 할증하게 되면 몇 프로 되는 거죠? 16에서 48%가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지역이라도 비투기 지역에서 비사업 토지나 3주택자가 됐을 때는 1년 이상이면 6에 38% 되는 거지만 투기 지역이 됐을 때는 10%가 할증해서 과세가 된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비사업용 토지나 1, 3주택 이상자는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가 다 끝난 거죠? 그래서 부동산과 권리는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건데, 뭐 주식은 뭐 우리 시험과는 좀 연계성이 떨어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알아두실 게 기타 자산. 그럼 이때 기타 자산의 좀 종류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좀 시간이 돼가지고 기타 자산 종류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기타 자산 종류 뭐가 있냐? 요거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횟집에 가면 비싼 회를 우리는 특회라고 하죠. 특회. 그럼 특회를 먹으면은 특회가 0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회 0이다 라고 암기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특은 뭐냐면 특정 주식. 특정 주식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소유한 법인의 주식을 특정 주식이다 이렇게 썼죠. 그 다음에가 이제 회원권. 회는 이제 골프 회원권이나 콘도 회원권이라든가 등등등의 회원권을 지칭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 영업권은 일종의 권리금적 개념이 영업권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처분하는 영업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과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처럼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무슨 세율이 적용돼요?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 누진세율은 몇 프로 될까요? 6에서 38%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을 우리는 초과 누진세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1번의 부동산과 권리와 요 기타 자산 요 두 가지를 제일 중점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양도소득세 세율 중에 표준세율 있죠? 박스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주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권리, 기타 자산 요게 중요한 거고 주식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누진세율표가 있죠. 1200만 원까지는 밑줄 6%. 1억 5천 초과할 때는 38%. 그래서 1200까지는 6%라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특례세율. 이게 이제 할증세율입니다. 거기 보시면 위의 표준세율에 불과하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6에서 38%의 5단계 초과 누진세율에 더한 세율을 10% 더한 세율을 해준다.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3주택 이상, 맞죠? 3주택, 지정지역, 투기 지정지역에 3주택 이상인 자라든가. 아니면 3번에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라든가.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할증세를 준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기간 개선입니다. 자, 양도소득세 동그라미 세율을 정함에 있어서 보유기간 개선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준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각각의 정한 날을 취득 날짜로 보자. 1번 밑줄 상속받은 자산은 밑줄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다. 그럼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이면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취득한 날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상속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보통 상속 개시일을 취득 날짜로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세율을 적용해 줄 때는 상속 개시를 보지 않고 피상속인 취득일로 봐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보유기한이 양도 시점과 요 취득 시점을 따지면 보유기한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더 유리한 거 아니겠어요? 보유기한이 길어져야지 낮은 세율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율 적용 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상속 개시인데 세율 적용 시는 피상속인 취득이다. 이런 거 조심하시겠어요? 그 다음에가 이제 2번 징여 2월 과세에 해당하는 자산은 징여자가 취득한 날이다. 이것도 우리가 일반 징여는 징여 받은 날이었지만 얘는 징여자가 취득한 날이다. 이게 뭐였죠? 남편이 원래는 양도할 수 있는데 부인의 이름을 빌어서 징여한 다음에 양도해서 우리가 양도세를 좀 줄이려는 의도가 보이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이월시켜서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를 이월 과세랍니다. 그랬을 때는 수중자가 취득한 날로 하지 않고 원래 징여자가 취득한 날로 잡자 이런 이해가 되겠어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가로 4번에 미등기 양도 자산이 있죠. 미등기 양도 자산. 자, 미등기 양도가 되면은 우리가 세율 부담이 제일 높았었죠. 70% 되고 장기 보유 투표공제라든가 기본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을 보유하고 팔아도 아무리 1세대가 만족이 되고 2년 보유가 만족이 돼도 이것이 미등기 양도가 되면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점도 조심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료에 보시면은 의의가 있고 미등기 양도 제외 자산의 범위가 있고 오른쪽에 과세 입장에 보시면 자, 밑줄입니다. 기억에 비과세 배제. 예.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가 두 번째는 니은의 디귿에 보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및 기본공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말한 대로 장특공제나 기본공제를 못 받으면 차익의 70%니까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얼 최고세율 나옵니다. 70%. 그 다음에 감면이 안 됩니다. 비과세는 감면이 안 된다. 비과세는 감면을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등기법을 위반한 걸 어떻게 주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무조건 뭐 아무것도 안 되느냐. 자, 거기 보시면 4번에 적용 가능한 사항이 있죠. 자, 뭐로 됐습니까? 기준시가 이한 양도차익 계산 시에는 필요경비 계산 공제는 가능하나 공제율이 10분의 1로 축소된다. 따라서 0.3% 공제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이 그거죠. 우리가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산 공제할 때 계산 공제는 추정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실질 거래가격이 확인이 안 되니까 추계할 때 쓰는 방법이었었죠. 그때는 계산 공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3%로 해주고 미등기가 됐을 때는 0.3%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3%에 대해서 곱하기 10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자, 10분의 1만큼으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왼쪽에 동그라미 2번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의 범위. 자, 거기다 별표시해 놓으시고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이라는 건 뭐냐면 자, 미등기 양도라는 것은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죠. 자,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근데 안 한 것과 불가피하게 못한 건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의 별표시해 놓은 데 보시면 이건 뭐냐? 어쩔 수 없이 못한 겁니다. 등기 이전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거다. 그럼 못한 거는 봐주겠다 이겁니다. 봐주겠다는 것은 이런 불이익을 안 받는다 이거죠. 뭐 공제 배제라든가 뭐 최고세율 이런 것을 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게 좀 중요하겠죠. 자, 기억입니다. 밑줄 장기 할부 조건 때문에 등기를 못 넘겼다. 왜? 장기 할부다 보니까 할부 대금을 다 못 넘긴 거예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넘기는 상황이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두 번째, 법률의 규정 밑줄. 소송 중이에요. 소송 중인데 어떻게 등기 넘깁니까? 그 다음에 디귿 별표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교환 및 분합하는 농지 또는 자격 농지 및 대토. 요거는 뭐냐면 윗마을 박 씨하고 아랫마을 이 씨가 서로 농사의 편의를 위해서 서로 바꾼 거예요. 다리가 아파서 이제 농사 못 짓는다 이거죠. 그래서
농지를 교환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환 거래되면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건 불가피한 교환을 보자고요. 그 취지는 농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골 사람이 교환하다 보니까, 농민이 교환하다 보니까 등기 교환이라는 걸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도 있다. 좋다. 그런 건 봐주겠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도 같은 맥락인데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자, 리을 같은 건 뭐냐면 이 주택이 지금 무허가 주택이에요. 무허가 주택. 그럼 여러분들 허가가 안 나면 이 주택은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등기 불능 사유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등기 불능적 원인에 따라서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어쩔 수 없잖냐. 그렇죠? 그랬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음의 상속 동그라미.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산으로서 사업시행자 양도되는 거. 그러면 지금 상속으로 상속권 분쟁이 터져가지고 뭐 죽이는 살리는 합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상속권의 소유권 분쟁이 터진 상태에서 넘어간 거예요, 부동산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읍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도시개발 사업이 안 끝났어요. 그러면 토지 취득 등기를 넘길 수 있냐? 못 넘깁니다. 따라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는 뭐가 된다? 미등기 양도 제외하자. 그 다음에 시옷 건설업자가 공사 용역 대가로 취득한 보료지를 구획 전에 양도했을 때 이것도 불가피하다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은 장기 할부 조건, 그 다음에 디귿의 비과세 요건 중 교환 분합, 무허가 주택, 상속, 요 내용이 좀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적용 배제라든가 적용하는 사항도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는 이제 1세 3주택 이상이 있는데 요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3주택 이상자냐 아니냐 이런 할증과세 적용할 때도 이런 주택수를 판정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실무에서는 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3주택자의 범위 가지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면은 또 6번에 비삼토지가 있는데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8번에 가보시면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자, 이제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로 하겠습니다. 자, 8번에 그 특례에다도 별표시 넣으시고요. 이 특례는 시험 문제가 좀 어려워지면 자주 언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례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례. 그러면 소득금액 계산할 때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외적인 특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제목은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조항이 되겠습니다. 특례. 자, 특례. 그럼 첫 번째 특례는 뭐냐면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 있죠. 네, 첫 번째는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이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거죠. 고가주택은 양도 당시 실지 거래 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는 고가주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우리가 1세대가 하나의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집이 4억짜리 집이었는데 이거를 10억에 매각을 합니다. 10억에 매도를 해요. 이거는 4억에 매수를 했는데 10억에 매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게 2년 이상 보유는 다 채운 거예요. 2년 이상 보유는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비과세 요건은 다 충족을 했어요. 다른 비과세 요건은 다 충족을 했는데 유일하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요 주택 가격이 매도가가 9억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고가가 돼버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느냐?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건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도세법은 비과세를 못 받는 거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좋다. 꽁 대신 당 차익이라도 좀 줄여주겠다. 그래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9억 초과분만을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과분의 공식을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두셔야 되는데요. 이때 9억 초과분은 양도가의 분에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9억을 차감시킨 것을 말합니다. 네, 이것을 9억 초과분이다. 이렇게 지칭하고 있어요. 이 공식 꼭 외우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구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여기 나왔었으니까 이걸 좀 잘 알아두시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었는데 4억짜리 집을 10억에 팔았으니까 차익이 얼마예요? 그렇죠. 6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6억으로 원래는 과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다른 건 다 비과세권을 갖췄는데. 자, 그래서 이때는 차익을 줄여주겠다. 그러니까 이때 유념할 점은 1세대 2년 보유권은 갖춰야지만 이 혜택을 보는 거지, 그렇지 않은 고가주택은 혜택이 없습니다. 그냥 6억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양도가액이 얼마입니까? 10억이잖아요. 여기도 10억. 그러면 10억 빼기 9억이면 1억이 되나요? 그럼 10분의 1이 되네요. 아, 그러니까 6억으로 과세할 것을 10분의 1로 줄여주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6천만 원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6억짜리로 계산될 걸 6천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10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좋다. 그럼 세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고 장특 공제도 6천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공제일 이렇게 산정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1번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할 수 있으시겠죠? 동그라미 2번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양도차익. 이게 일반적인 양도차익이죠. 6억 곱하기, 자, 별표시.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이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장특공제는 이제 이걸 기준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2번의 부담부 증여. 네,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부담부 증여라는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였었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정리했었죠? 부담부 증여라는 것은 증여자가 있고 수증자가 있는데 전체 증여한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의 채무 부분은 양도로 보고 나머지 차익은 증여로 보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규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증여자가 되고 여기는 수증자가 됩니다. 그럼 전체 증여하기로 한 금액에서 마이너스 채무액이 있겠죠. 채무액이 있다. 그럼 전체 증여하기로 한 금액이 1억 원인데 채무액이 4천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사실관계를 보면 1억 중에서 요 증여금액 1억 중에서 요 4천 상당 부분을 대가로 본다라고 했었죠. 누구의 대가로 봐요? 그렇죠. 증여자의 대가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 1억 중에서 4천만 원의 의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4천만 원을 줘서 갚나 아니면 증여자가 직접 갚아주나 똑같은 얘기죠. 다시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4천을 지불해서 갚아주나 증여자가 직접 갚아주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대가로 본다. 증여자의 대가. 그럼 대가니까 증여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증자 입장에서는 요 차익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6천 차익이 증여를 의미한다. 그러면 수증자는 증여세를 부담을 해야겠죠. 그렇죠? 따라서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부담부 증여다라고 얘기합니다. 양도와 증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담부 증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양도 차익을 계산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차익 계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 세 가지를 차감시켜 줍니다. 그럼 양도가액이란 뭐냐? 요 4천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4천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그럼 4천만 원이라는 건 어떻게 나왔을까요? 4천이라는 걸 우리는 금방 알았지만, 직관적으로 알았지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전체 증여하기로 한 금액은 1억 원인데, 그 1억 원 중에서 4천의 채무 비율만큼 양도를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4천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40% 곱해주면 4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1억 원에 40%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증여 금액이 되는 거고, 이게 채무액이 되는 거니까, 채무 비율만큼 양도를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럼 필요 경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요 증여하기로 한 자산 전에 취득한 자산이 있잖아요. 그 취득한 자산이 만약에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인데 요거를 1억에 조회했다. 그러면 이때 필요 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냐? 5천만 원으로 할 거냐? 5천만 원 할 거냐? 5천만 원이라는 것은 1억에 대한 취득가액이 5천이라는 거지 4천에 대한 5천은 아니라는 뜻이군요. 자, 이해 잘 하셔야 됩니다. 이때 5천은 뭐에 대한 5천이에요? 1억 원에 증여하기로 한 자산의 5천인 것이지 요 4천에 대한 취득가액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5천이었는데 얘도 이처럼 똑같이 변형을 시키자 이거죠. 어떻게? 똑같이 5천만 원이었는데 요 양도가액 산정처럼 전체 금액 중에서 40%가 양도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40% 곱해주자 이런 얘기예요. 40%. 이런 걸 동일시 기준이라고 합니다. 양도가액 상황에 따라서 취득가액도 그 상황에 맞춰줘야지 이거예요. 그래야지 비례적으로 이게 증감이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예요. 이 40%를 적용할 줄 아느냐. 그럼 여기도 40%니까 5천에 40%면 얼마죠? 2천이 되겠죠. 그럼 차익은 2천만 원이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세를 합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5천 빼버리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액이 이 40% 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도 조정을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3번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됐어요? 평가한 금액 곱하기 징여 당시 재산가액 중에서 채무액,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우리가 취득 당시 금액에서 징여 당시 재산가액 분의 채무액, 그 비율이 나왔죠? 네, 이렇게 산정해 주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채무액은 총 채무액 곱하기 징여 당시 재산가액 분의 채무액. 이건 뭐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3번, 4번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거기다 이거 사례를 하나 써놓으시면 되겠죠? 제가 해놓은 사례. 전체 1억을 징여하려고 했는데 4천의 빚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차익 계산할 것인가? 그럼 1억의 40%가 양도가액 4천, 5천의 40%가 2천이 된다. 그럼 차익을 빼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가 이제 가로 3번의 가업상속. 자, 가업상속은 제조기업 등을 했을 때 중소기업 등을 보호해줄 목적으로 가업을 물려받으면 여러 가지 세제를 줍니다. 그러면 취득가액 특례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면 취득가액을 좀 업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별로 상속받으면 상속 당시 가격으로 하는데 거기는 1번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에다가 그 다음에 2번 상속 당시 자산가액을 상속 공제율로 종용한 금액 요것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1번과 2번을 합치면 금액이 늘어나요, 줄어요? 늘겠죠. 그럼 취득가액이 늘면 경비가 커지니까 차익은 줄어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4번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징여받은 자산 이월과세. 자, 요것도 우리 시험에 최근에 들어 자주 나오는 것입니다. 자, 요것도 좀 잘 알아두실 게 있겠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 특례 중에 거의 이제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 이월과세, 그렇죠? 이월과세라는 개념과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는 규정을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우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월과세라는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월과세. 이월과세라는 것은 2월. 나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타인에게 미루어서 그 사람이 양도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차익을 줄이는 의도를 막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 이월과세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가 남편 갑이 있습니다. 근데 요 남편 갑이 있고 여기 부인 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 3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상가를 매각을 하려고 봤더니 이게 자기가 취득한 금액은 2억짜리였는데 향후 미래가치를 보니까 4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에 사서 4억에 팔게 되면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되는 겁니까? 2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럼 2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면 너무나 세금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제법은 요 부인한테 그럽니다. 우리 징여합시다, 이거. 징여합시다, 이런 얘기죠. 징여합시다. 그러면 징여했다가 제 3자에게 양도라는 것이 어떻겠냐. 지금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징여했다가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3억 원이 됐을 때 평가 금액이 3억 원이 됐을 때 징여가 돼버리면 2억의 차익이 얼마로 줄어드는 거예요? 1억의 차익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양도소득 절감 효과 있잖아요. 국세청이 이걸 안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줄이는 거구나. 그러면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징여 후 양도 당시에 이 통산 기간이 5년 이내가 되면 5년 이내 양도하게 되면 5년 이후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이내가 되면 원 취득가액 3억을 무시하고 당초 취득가액
징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취득가로 잡아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낮아지니까 다시 2억으로 개선되자면 세금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함부로 이월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정리해보면 이 경우에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예, 납세무자는 부인이 됩니다. 첫 번째, 납세무자는 부인이 돼요. 부인. 그래도 부인이 됩니다. 수중자. 그 다음에 취득가액, 제일 중요한 얘기죠. 동그라미 2번. 취득가액은 2억이 됩니다. 당초 취득가액. 그 다음에 징여를 하면 징여세를 내지 않느냐. 대신 징여세를 내는 것이 있다면 요거는 경비인정을 해줍니다. 경비인정. 경비인정을 해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면 된다. 5년 이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그때는 2월 과세를 악의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취득가액 2억 3억으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절세를 하면 5년 넘겨서 파는 것이 좋다 이거죠. 자,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5년 이내를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5년 이내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못 채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냐? 이런 경우죠. 어떤 경우냐면,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5년을 채우고 싶었는데, 갑자기 배우자가 사망한 거예요. 배우자가 사망한 건 어떡하냐 이거예요. 배우자가 사망. 그 다음에 비자발적으로 처분된 겁니다. 여러분 비자발적으로 처분되는 건 뭐라고 하죠? 수용이라고 하죠. 수용당한 거예요. 그 수용당한 건 어떡하냐 이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그 다음에가 비과세가 되는 주택,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징여했다가 양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차피 비과세 대상을 징여했다 양도하면 어떤 양도세는 없잖아요. 양도세가 없는데 뭐 굳이 고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랬을 때는 5년 이내일지라도 규제를 한다, 안 한다라는 취지가 되겠어요. 자, 정리해보면 2월 과세는 징여 후 양도했을 때 5년 이내가 되면 양도 차익을 주는 의도를 막는 것이다. 따라서 이걸 막기 위해서 5년 이내가 되면 어떻게 한다? 납세무자는 그대로 수중자가 되지만 취득 당시 가액은 징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가고 혹시 징여세를 낸 것이 있다면 경비인정 해주겠다. 좋다. 냈다고 하니. 그 다음에 단 5년을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는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배우자가 사망한 건 어떡하냐. 그 다음에 강제로 수용당한 건 어떡하냐. 어차피 비과세다. 이랬을 때는 5년 이내 여부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좀 이제 이해되시죠? 2월 과세 보겠습니다. 가로 4번이죠. 가로 4번에 보시면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그럼 이때 요 관계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이 됐을 때만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형제자매는 2월 과세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요. 형제자매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부터 징여 자산에 대한 2월 과세는 배우자 공제 등을 악용 또는 세율 인하에 따라서 징여 후 단기간에 양도함으로써 소득세를 회피하려고 하는 의도를 막기 위해서. 그렇죠? 차익이 벌써 달라지는 거니까요. 만든 규정이다. 자, 그러면 적용 요건입니다.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아버지 아들로부터 자, 수중으로부터 몇 년 이내 양도? 5년 이내 양도. 5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부동산 관련 자산들이 다 해당되느냐? 그건 아니고 니은의 밑줄. 토지, 건물, 이용권, 회원권에 한해서만. 토지, 건물, 이용권, 회원권에 한해서만. 그러면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간다는 거죠.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가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 만약에 뭐 징여했을 때는 혼인이었지만 양도할 때는 이혼이 돼 있어요. 그래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적용 제외가 있죠. 별표시. 다음의 경우에는 5년을 못 채워도 인정해 주겠다. 기억. 자, 두 번째 줄. 협의 매수 수용. 그렇죠. 어쩔 수 없죠. 협의 매수 수용. 그 다음에가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자. 그렇죠. 그 다음에가 하나 더 적어놓습니다. 디귿 적어놓으시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사망.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사망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네, 이때는 5년을 안 따지겠다. 그 다음에가 과세 내용의 기억 취득가액 계산 밑줄. 취득가액은 수중자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거기다 써놓습니다. 징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징여세 내는 거는 경비인정 해준다, 안 해준다. 해주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렇죠? 자, 그래서 2월 과세 개념이 뭐고 조건이 뭔지를 정리를 잘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가 특례 조항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부당행위 계산부터 해서 나머지 내용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